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31일입니다. 지난 한 주 삼성전자가 한국 산업 전체에 만들어낸 변화의 폭은 매우 깊고 넓었습니다. 단순한 노사 합의 한 건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는 삼성전자의 이번 임금 합의를 두고 한국 노동시장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성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흐름이 다른 기업 노조들의 움직임까지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무려 연봉의 607%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흐름은 로이터가 보도한 607% 성과급의 진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약 2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만들어내는 주가 안정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베트남 2조 2천억 원 규모 공장 투자로 본격화된 글로벌 생산 기반 확장입니다. 네 번째는 노사 합의를 제도 개선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투트랙 교섭 체계 개편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한 흐름으로 이어진 한 주의 변화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핵심 사실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5월 27일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약이 73.7%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고, 같은 날 정식 임금 협약 조인식까지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은 95.5%, 참여 조합원은 62,616명입니다. 둘째, 로이터가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는 50%에서 10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셋째, 이번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약 2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새로 매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지급될 총 성과급 규모는 31조 원 안팎까지 추정됩니다. 넷째, 5월 28일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타이 의무현성에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공장을 짓는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합니다. 다섯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가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의 교섭을 분리하는 투트랙 교섭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갈등의 교훈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소식, 로이터가 보도한 607% 성과급 이야기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연봉의 607%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연봉이 1억 원인 직원이 그해 성과급으로만 6억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본 연봉을 빼고 성과급만으로 연봉의 6배 이상이 추가로 들어오는 보상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한국에서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일반 대기업 직원들의 연간 성과급이 잘해야 연봉의 30%에서 50%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엔지니어 보상이 연봉의 2배에서 3배 수준의 주식 보상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한 번에 제시한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한국이라는 무대를 단숨에 최정상급 보상 시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의미입니다. 로이터는 이 숫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합의가 단순한 노사 합의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그 한계를 정면으로 깬 것입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재에 대한 보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607%라는 성과급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607%가 책정된 반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는
50%에서 10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보상이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업부별 차등 보상이 가지는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사업부 간 격차를 줄이는 평등한 보상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과를 낸 사업부에 더 큰 보상이 가는 차등 구조를 채택해왔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합의는 한국 대표 기업이 마침내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업부 간 박탈감이라는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성과를 내는 사람과 조직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건강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이터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짚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결정이 한국 다른 기업의 노조 활동을 강화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등 그룹 계열사들의 노조가 잇따라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고 대만 TSMC 직원들 사이에서도 삼성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처우를 이야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의 결정 하나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체의 노동 환경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1조 원 자사주 매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351조 6,126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약 94%를 차지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약 331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노사 합의에 따라 반도체 부문은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하는데 그 규모가 약 34조 7,500억 원입니다. 여기서 세금에 해당하는 약 40%를 떼고 나머지 약 20조 8,500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매입해 직원들에게 지급할 전망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향후 지급될 성과급 총 규모는 약 31조 원 안팎까지도 추정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한 자기 주식은 약 8,208만 주, 가치로는 약 1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자기 주식은 이미 소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 정해져 있어 성과급 지급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추가로 자사주를 매입해야만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이 2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어떻게 주가에 작용할까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면 시장에 도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가치를 더 적은 주식이 나눠 갖게 되니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년 거대한 자사주 매입 수요가 꾸준히 시장을 떠받치게 됩니다. 이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1,800조 원 안팎입니다. 21조 원이라는 매입 규모는 약 1% 수준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작용하는 힘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것이 10년 동안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자기 가치를 매년 사들이면서 자기 주가를 지키는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자사주는 곧바로 다 팔 수 없도록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노사 합의에 따르면 성과급으로 받은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팔 수 있지만 3분의 1은 1년, 나머지 3분의 1은 2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를 끌어내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오버행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한 영리한 설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직원과 회사, 그리고 주주의 이해관계를 한 방향으로 묶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원은 자기가 받은 주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고 이는 회사의 실적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한 증권사 분석에서는 이번 자사주 매입 흐름이 삼성전자의 중장기 주가 부양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카드, 베트남 공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타이 응우옌성 산업단지에 짓는 반도체 테스트 공장의 투자 규모는 약 2조 2천억 원, 미국 달러로는 약 15억 달러입니다. 이 공장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생산하는 대형 제조단지 바로 옆에 들어섭니다. 삼성전자의 첫 베트남 반도체 테스트 공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공장이 가진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회사 측이 베트남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램 메모리 기준으로 연간 약 191억 기가바이트, 낸드 플래시 기준으로 약 318억 기가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을 잡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비교를 드리자면 일반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보통 수십 기가바이트 수준입니다. 즉, 베트남 공장 한 곳에서 매년 수억 대 분량의 스마트폰에 들어갈 메모리를 검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공장을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모리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한 메모리 회사들은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고대 역폭 메모리와 최신 고성능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DDR4 같은 구형 메모리의 생산은 줄었는데 문제는 이 구형 메모리의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공장을 통해 이 수요까지 잡으려는 것입니다. 구형 메모리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가전, 사물 인터넷 기기, 산업 장비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는 구형 메모리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매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수요는 꾸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잡는다는 것은 메모리 사업 전체의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 첫 공장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약 3조 7,500억 원, 미국 달러로 약 25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공장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베트남 당국에 제출된 제안서에 담겨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베트남에 누적 약 34조 원 이상을 투자한 베트남 내 최대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든든한 글로벌 생산 기반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베트남 공장의 가동 목표는 내년 11월입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최소 지난 4월부터 200명 이상의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 3월 이 투자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베트남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도 후공정 분야의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텔과 엠코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베트남의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 가장 큰 규모로 참여하면서 후공정 경쟁력까지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카드, 초기업 노조의 투트랙 교섭체계 개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 사이의 보상 격차였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연봉의 607% 성과급을 받는 동안 완제품 부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성과급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초기업 노조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앞으로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의 교섭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투트랙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사업 구조와 성과가 다른 두 부문을 하나의 교섭 틀에 묶다 보니 갈등이 생겼는데 이를 분리함으로써 각 부문이 자기 사업 특성에 맞는 보상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그동안은 다 자란 어른과 어린 학생을 같은 신발을 신게 하려다 보니 누군가는 발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각자 발에 맞는 신발을 따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갈등을 단순히 봉합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셈입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조 위원장은 그동안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 지도부 스스로도 이번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더 성숙한 자세로 노사관계를 끌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또한 동행노조도 가처분 신청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다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갈등이 법과 제도라는 정당한 틀 안에서 풀려나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물론 짚어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변수는 5월 28일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 4%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장중 8,000선 아래로 잠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 1% 약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1,500원을 넘어선 환율의 쏠림 현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변화 신호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 역시 부정적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먼저 5월 28일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건강한 숨고르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고 코스피가 8,450선까지 치솟았던 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가파르게만 오르던 주가가 잠시 쉬어가는 것은 다음 상승을 위한 발판에 다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 역시 뒤집어 보면 한국 경제가 그만큼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이고 그 회복의 중심에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좋은 시장일수록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국면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주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의 2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이사회 결정 시점입니다. 회사가 언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식 발표하는지가 단기 수급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둘째, 베트남 테스트 공장의 가동 일정과 두 번째 공장 투자 확정 여부입니다. 내년 11월 가동 목표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3조 7,5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언제 결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셋째, 초기업 노조의 투트랙 교섭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자리 잡는지입니다. 반도체와 완제품 부문의 보상 체계가 각 사업 특성에 맞게 정비되면 내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해소됩니다. 넷째, 5월 28일 시작된 단기 조정의 흐름과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조정이 건강한 숨고르기에 그치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가 단기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방향과 환율 흐름입니다. 신현송 총재가 시사한 금리 정상화의 시기와 속도가 증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보상,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 자사주 매입,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반 확장, 그리고 노사 관계의 제도적 정상화까지 이 모두를 한 방향으로 묶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607% 성과급, 21조 원 자사주 매입, 베트남 2조 2천억 원 투자, 그리고 투트랙 교섭 체계 개편은 그 첫 번째 답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21조 원 자사주 매입을 빠르게 실행하고 베트남 공장으로 글로벌 생산 기반을 넓히며 투트랙 교섭으로 내부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고 607% 보상으로 인재를 단단히 잡아둔다면 오늘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정상 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출발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설령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나 금리 정상화 우려, 노노 갈등의 여진 같은 변수가 흔들림을 만들더라도 매년 수십조 원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보상, 그리고 베트남으로 넓어지는 생산 기반이라는 세 개의 축은 이미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노사 갈등을 봉합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연봉의 607%라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상으로 인재를 잡았고 21조 원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가치를 끌어올렸으며 베트남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짓고 노사 관계까지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한 회사의 결정이 한국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전자의 큰 그림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내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600선을 넘어선 코스피는 8,000을 향해 순항 중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비슷합니다.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지켜보려고. 문제는 신중한만을 반복하면서 이 전례 없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샀어야 했다. 그때 너무 겁먹지 말걸. 그런데 사실 이런 명확한 상승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너무 급격히 오른 주식시장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본인이 확신에 갖고 있는 매매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직장인이 실시간 돌파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을 잘 못하는 신중한 사람이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반등 매매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가 산 주식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장기 투자로 생각이 바뀐 적 없으신가요?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분할 매수를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상황은 매매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매매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장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시장에 불이 붙은 만큼 투자자도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회가 와도 수익으로 연결하기 어렵죠. 가장 중요한 건 투자하는 본인이 어떤 조건인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매매법을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전자책 2026년 코스피 상승장 개인 투자자 실전 매매법 무료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매매법이 좋다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말버릇으로 보는 투자 성향 진단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오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은 어떤 투자 성향일까요? 그리고 어떤 매매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빠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말 안에 우리의 진짜 투자 성향과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신 분,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한 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계속 기회를 미루고 있는 분, 수익이 나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손실이 나면 오래 버티는 분, 그리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상승장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빨리 살 걸. 그때 괜히 흔들려서 팔지 말 걸. 하지만 지금은 아직 내 기준을 마련해서 이 상승장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실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가지 실전 매매법에는 내 투자 성향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고르는 기준,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투자를 위험하게 만드는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1회독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